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전쟁은 어떤 형용사로도 충분히 묘사하기 부족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작전이었고 참전 인원 최대, 사상자 수 최대, 탱크전의 규모도 최대 수준이었다. 병사들은 코카서스 지방의 뜨거운 여름과 레닌그라드 외곽의 극지대 겨울을 겪어야 했다. 북부군의 병사들은 이런 곳에서 싸우고 전사했다. 인적, 물적 지원이 고갈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러시아 전선에 잊혀진 병사들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참전하고 있는 무자비한 전투를 일컬어 가여운 병사들의 끝없는 전쟁이라 불렀다. 북부군 소속의 가여운 병사들은 대부분 독일로 귀환하지 못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의 끝없는 강요로 인해 결국 참전한 모든 병사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1940년) 후반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참모진에게 러시아 침공의 결심을 밝히고 총 350만이 넘는 세 개의 거대한 병단을 세 갈래로 나누어서 진격할 작전을 수립했다. 독일의 작전은 세 갈래의 대규모 침공이었는데 북부는 레닌그라드, 중부는 모스크바, 남부는 흑해의 오데사로 향했다. 명칭에서 나타내듯 북부군은 러시아를 침공하는 독일군의 북쪽 날개였다. 1941년 6월 진격할 당시 북부군은 육군 원수 리터 본 리브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며 산하에 병단이 2개 있었는데 육군 원수 부시가 지휘하는 제16군과 본 쿠글러 장군이 지휘하는 제18군이 있었다. 바바로사 작전 명령하에 첫 번째 러시아 침공을 위해 북부군은 또한 호프너 장군이 이끄는 제4펜저군으로부터 강력한 탱크 병력을 지원받았고 언제라도 켈러 장군이 이끄는 제1항공대의 공중 지원도 받을 수가 있었다. 제1항공대의 수도가 폭격기들은 6월 22일에 전격적인 공격을 위해서 날쌘 폭격을 지원하게 된다. 해상 지원을 위해서는 칼스 제독이 이끄는 강력한 북부 전투부대가 지휘관들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북부군의 사령관은 리터 본 리브 원수였는데 1940년 독일 중부군을 이끌고 프랑스 침공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죠. 그는 독일군 내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지휘관들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서유럽에서의 전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지휘 능력은 극단적 상황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북부군의 최고의 성공은 프랑스 침공 때처럼 24시간 이내 달성 여부였습니다. 대대적인 러시아 침공을 위한 북부군의 병사는 80만이 넘었는데 3개의 기갑사단과 3개의 이동 보병사단, 20개의 보병사단, 3개의 보안사단들이 있었다. 북부군은 결코 전설적인 불가항력의 군대는 아니었다. 병사들의 5분의 4가 100년 전 나폴레옹 전쟁 때처럼 걸어서 전장으로 가야만 했다. 1941년은 기계화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20만 필의 말에 대포와 장비들을 싣고 가야만 했던 것이다.
북부군의 대포는 1200문이었고 탱크와 항공기는 남부군과 중부군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지만 탱크 600대와 항공기 43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부군은 몇 가지 측면에서는 남부군이나 중부군에 비해 약하게 취급되지만 사실 적은 수로 편성된 군대를 가지고 7월 말까지 다른 어느 독일 병단보다 뛰어난 기술과 속도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죠.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다른 독일 병단보다 비교적 적은 숫자의 병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 그들이 맡아야 했던 전선이 중부군이나 특히 남부군보다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북부군은 쿠즈네 조프피아의 북서 전선과 맞닥뜨렸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의 병력이 규모나 장비면에서 모두 우세했다. 그러나 붉은 군대는 내부 분열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준비도 크게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장비들이 구식이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독일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작전 초기 동안에는 제1항공기대의 스투카 폭격기들이 예의에 그 친숙한 독일 폭풍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고전적인 전격전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빠른 공격을 감행해서 러시아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북부군은 발트 3국을 향해 진격하면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빠르게 점령했다. 리가 같은 도시에서는 이들의 번개 같은 진격을 열렬히 반겼으며 심지어 에스토니아인들은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생각했다. 독일은 소련의 해군 작전을 억제하기 위해 수천 개의 기뢰를 설치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맹렬한 공중 공격 속에서도 이 일은 계속됐다. 칼스부대의 함정들이 소련 공군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기뢰 부설 작업을 계속했다. 지상에서는 제4 팬저부대 같은 강력한 기갑 병력이 러시아로의 진격에 필요한 많은 탱크들을 지원해 주었다. 팬저부대의 탱크 지원은 북부군에게 커다란 힘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과 7월의 빠른 진격 후에 제동이 걸렸는데 이는 8월과 9월에 러시아군이 스탈린 라인에서 강력히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초기 독일군의 러시아에서의 모든 작전이 그랬듯이 전선의 사령관이나 고위 사령관들에게는 그들이 떠맡았거나 맡아야 했던 과업들이 당시 소유한 병력의 한계를 훨씬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 라인에서의 교착 상태에다가 1941년 가을 제4 팬저부대가 북부군에서 철수했는데 이는 모스크바에 대한 마지막 공격인 태풍 작전을 수행 중인 중부군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탱크가 필요 없는 독일 군대는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일어서는 곤란했죠. 당시 동부전선의 상황에서 제4 팬저부대의 철수는 북부군에게 매우 심각한 타격이었죠. 1941년 7, 8월에서 9월까지의 전쟁 초기에는 분명히 그리 심각하지 않았지만 1942년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941년 9월에 제4 팬저 부대를 이룬 것이 독일 북부군의 레닌그라드 침공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고들 하지만 지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만은 없습니다. 레닌그라드처럼 크고 방어가 튼튼한 도시를 점령하려 할 때
제4 펜저 부대란 존재는 승리를 보장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대의 철수가 오히려 북부군을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가려서 북부군 자신의 진영이나 레닌그라드로 신속하게 진격하여 그 내부를 고립시키는 규모, 속도 및 전투력 등이 무시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4 펜저 부대의 철수는 북부군의 앞날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바로 그때부터 북부군이 독일의 새 육군 병단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북부군은 어떤 종류의 추가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대부분의 작전에서 예비 병력 하나 없이 전투를 치러야만 했다. 동부전선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다른 지역인 듯 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는 북부군이 맡았던 것 같은 즉각적 과업이 더 적절합니다. 실제 전투들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북부군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히틀러가 직접 내린 명령도 수행했는데 그것은 발트국을 점령하고 레닌그라드를 향해 진격하여 그 나라들을 향후 러시아에서 실시할 작전의 기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1년 10월부터 히틀러는 전략상의 요지인 모스크바 진격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점으로 삼는 것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점령이라는 전술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물자의 할당면에서 북부군은 내내 소외돼 있었죠. 북부군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했던 자원들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던 것은 히틀러 최고 사령부의 큰 실책이었던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스탈린 라인의 전투가 끔찍한 소모전이 돼버려 독일군 사상자 수가 1차 대전 수준에 육박했다. 그러나 SS 치안부대가 커다란 공을 세우며 치열한 전투를 계속한 끝에 드디어 8월 말 스탈린 라인이 무너졌으며 북부군은 앞으로 진격했다. 당시 독일군에게 유일한 불길한 징조는 러시아제 중형 T-34 탱크와 대형 KV-1의 출현이었다. 두 무기 모두 확실히 독일군의 탱크보다 우수하고 독일군의 탱크 공격 무기들에도 끄떡없었다. 북부군과 함께했던 에어하드 라우스 장군은 이 새로운 러시아 병기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 갑자기 전혀 보지 못했던 모형의 탱크 부대가 나타났다. 탱크는 기갑 보병연대를 무너뜨리고 호병대로 돌진했다. 88mm 곡사포를 제외한 모든 방어용 포탄들은 두꺼운 몸체로부터 튕겨나왔다. 독일군 탱크 100대로 러시아 탱크 20대도 잡지 못했고 큰 손실을 입었다. 기계적 결함으로 들판에도 빠지곤 하던 체코산 T-36 탱크류는 괴물 같은 적의 탱크 아래 무참히 짓밟혔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발사하던 150mm 중형 곡사포 포대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18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는 수없이 명중시켰지만 그 두꺼운 포탄으로 한 대의 탱크도 잡지 못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88mm 곡사포만이 겨우 KV-1의 몇 대를 잡았고 나머지 탱크들을 숲으로 퇴각하게 했다. 독일군들에게 유일한 긍정적 징조는 그 새로운 러시아제 탱크 공급이 충분치 못했고 전투 기술도 서툴러서 일단 대형이 흩어지고 나면 레닌그라드로 향하는 길이 다시 열렸다. 바바로사 작전 개시 후 처음 두 달인 1941년 6월과 7월 동안 북부군은 중부군이나 남부군에 비해
훌륭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중부군도 잘 싸웠지만 상대의 진영을 완전히 파괴시키진 못했죠. 다만 작전 수행의 효율성은 인정받았습니다. 반면에 북부군은 육군 최고 사령부의 작전 목표를 7월 말까지 모두 달성한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북부군은 소련의 북서 전선을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사실상 두 개의 러시아 육군 부대를 섬멸하면서 레닌그라드 외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전과였죠. 소련 서부 전선의 붕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붉은 군대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스탈린을 절망으로 몰아넣었겠죠. 그 점이 북부군이 소련에 대하여 가할 수 있었던 커다란 압박이었죠. 9월 초 레닌그라드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북부군이 레닌그라드로 계속 진군함에 따라 수많은 러시아군 포로가 발생했고 또 다른 대규모 러시아 군대는 레닌그라드 서쪽 발트 해안의 오레니언 바움 포켓에 고립됐다. 오레니언 바움 포켓은 러시아 영토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 같았죠. 결코 북부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목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1941년 북부군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그들은 빠른 속도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진격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소련군을 모두 섬멸하거나 퇴각시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8군의 한 부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서 해안 쪽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레니언 바움 포켓에 갇혀서 거의 3년을 보냈죠. 그런데 그곳이 전략상 중요한 거점이 됐습니다. 오레니언 바움 지역은 러시아인들의 크럭슈타트 섬 방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크럭슈타트 섬에는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레닌그라드 바로 서쪽에서 소련의 해군과 육군 병력으로 하여금 북부군 같은 독일 병력을 방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레닌그라드가 포위된다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941년 9월 4일 제1펜저연대 다리우스 대위는 그의 부대가 레닌그라드에 도착했음을 무전으로 알렸다. 북부군의 다른 부대는 슈셀버그 점령을 위해 레닌그라드 동쪽으로 진군해 갔다. 또 다른 독일 부대와 핀란드 동맹군은 북쪽에서 진군해 왔으며 레닌그라드 행 철로를 차단해버렸다. 레닌그라드의 생명은 러시아의 30개 사단과 함께 꺼져가는 듯했다. 북부군의 기대와는 달리 상부에서는 도시에 대한 총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외곽 지역에서의 몇 차례 격렬한 전투 후에 히틀러는 장기간에 걸쳐 레닌그라드를 포위하려는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키예프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했던 원격 조정 폭발 같은 상황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 결정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북부군의 레닌그라드 점령 실패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히틀러의 우선순위 부여에 관한 것으로 육군 최고 사령부에서 북부군이 그렇게 큰 도시를 성공적으로 빨리 점령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둘째는 1941년 8월과 9월 제6군의 키예프에서의 경험이 히틀러로 하여금 절대로 독일 군대가 키예프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같은 도시의 내부로 진입해서 오히려 공격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진 않겠다고 결심하게 한 것입니다. 1941년부터 스탈린그라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 묘하게 비교가 되죠. 그러나 1941년 당시 히틀러는 정말 독일 보병이 도시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이 살인적인 전쟁에 대한 소련의 반격에 보다 취약한 입장이었고 소련 영토에서의 개방적 전쟁과는 거리가 있는 독일식의 훈련 효과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전에서 히틀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봉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봉쇄해서 스스로 항복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레닌그라드에서 발생했던 가장 불행한 사건은 도시를 포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중 폭격으로 도시의 주요 식량 보급소를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1941년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갔고 그 숫자는 늘어갔습니다. 이것이 독일군이 레닌그라드에 가한 만행 중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기 시작하면서 북부 지구에도 비교적 안정된 전선이 구축됐다. 제16군은 북부 구역의 우측에서 교전했는데 이는 중부군의 좌측 날개와 인접한 위치였다. 제18군은 제16군의 좌측에서 교전했는데 이들이 모두 최전방 전선을 형성했다. 끈질긴 전투력의 북부군은 전쟁 기간 내내 동부 전선에서 교전하던 독일군의 북쪽 날개로서 큰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 진영 모두 레닌그라드를 포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북부 지구의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하게 됐다. 북부군 병사들도 곧 자신들이 치르고 있는 전투가 소위 가여운 병사들의 끝없는 전쟁임을 깨닫게 됐다. 러시아 전선에서의 총 사상자 수는 엄청난 규모였는데 남부군의 11만 3천 명, 중부군의 13만 1,000명이 보충된 데 비해 북부군에서는 6만 7천 명만이 보충됐다. 새로운 병력의 보충 면에서는 차별이 더 심했다. 1941년 육군 최고 사령부에서 배치한 총 21개 사단 중 3개 사단만이 북부군에 할당됐다. 앞으로 닥칠 사태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예상 외의 도움이 있었다면 발트해에서 작전 수행 중인 해군 부대로부터 가끔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발트해에 접한 병력으로서 북부군은 독일 해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다. 독일 해군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발트 쪽만 해도 독일군이 발트해를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렸죠. 소련 잠수함들의 발을 묶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발트 해안을 따라 진격한 후 발트 함대의 기지를 빼앗아버렸습니다. 발트 함대가 꼼짝 못하게 됐죠. 1941년에서 2년 사이 함대가 한 일이라고는 대형 선박으로부터의 화력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한편 제18군은 발트해의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 여러 번의 수륙 양용 작전에 참여해야 했는데 보급 부족에 허덕이던 그들에게는 긴장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었다. 전쟁 기간 내내 북부군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육군 사령부로부터의 전술 지원이 부족했음에도 제한된 사단 병력으로 넓은 전선과 레닌그라드 포위망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3년 이상이나 계속됐다. 레닌그라드는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군들이 도시 전체와 외곽 지역까지 봉쇄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핀란드군이었습니다.
첫째, 핀란드군은 레닌그라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핀란드의 헤너헌 원수가 레닌그라드에 대한 직접적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핀란드가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이었죠. 그는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핀란드와 소련이 겪었던 특별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군과 핀란드군은 레닌그라드를 나머지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도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라도고 호수 근처에서 물자를 공급받았죠. 1942년 겨울부터는 레닌그라드 동부로 향하는 철로가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주민들이 포위된 도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물자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 한 소련 협상가와 소련 핀란드 간의 전후 평화회담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핀란드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들을 모두 기억한다더군요. 핀란드군이 더 진격했거나 도시를 공세해버렸다면 레닌그라드의 운명은 끝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후 공개된 제16군과 제18군의 일지에 나타난 바로는 이들 두 사령관들은 비록 전투가 없던 기간에도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대를 전선에 머물게 했다. 사단의 좁은 전투지구를 맞게 해 전선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면 예비 병력으로 북부 전선에서부터 차출돼 최고 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더 힘든 전투를 벌이던 중부나 남부 전선으로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부 전선이 중요도에서는 뒤처졌지만 결코 미지근한 전장은 아니었다. 여전히 험준한 지형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끝없는 늪지대와 길도 없이 우거진 산림지역은 병사들에겐 악몽 같은 환경이었다. 북부군과 소련군 사단들 모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동부 전선이 악조건에 시달렸는데 그곳은 특히 기후나 지형면에서 아주 달랐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혹한의 날씨에 습지도 많았다는 것이죠. 둘째, 도로 여건이 매우 나빠서 수송작전 수립이 매우 어려웠어요. 이들의 교전이 꼭 격리된 전쟁은 아니었지만 매우 특별한 형태의 전투였습니다. 아주 야만적인 경우도 필요했죠. 소련 측의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북부군이나 그 상대였던 붉은 군대의 진영 모두에게 커다란 비극이었어요. 당시 그곳의 상황은 하나의 격리된 전쟁이었을 뿐 아니라 격리된 세상과 같았습니다. (1941년 10월) 최초의 빨치산 공격이 후방 지역을 크게 괴롭혔다. 당시 러시아의 기반 시설은 매우 열악해서 빨치산 활동으로 막혀버린 길이나 철도를 대신할 다른 통로가 거의 없어서 고통이 가중됐다. 러시아의 겨울은 전 동부 전선의 악몽이었지만 북부군은 꿋꿋이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냈다. 북부 러시아에서 겨울 전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북부 전선의 추위는 대단했는데 그곳은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소련이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연히 동절기에는 전투가 느슨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라인디어 작전, 콜드폭스 작전, 실버폭스 작전 등이죠. 독일의 제20 장갑 산악부대는 핀란드 동맹군과 연합해서 소련의 북부 지역 대부분에 침투했으며 밀란스크의 북극 항구와
소련의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차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소련의 제14군도 만만한 적수가 아니었죠. 1941년 제20군의 작전이 철회되었으니까요. 동부전선의 남은 전쟁을 위해 바바로사 작전에 참여했던 독일의 모든 육군 진영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독일 최고 사령부는 제20 부대에 별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전투의 교착 상태를 보이게 되면서도 결정적인 작전에 돌입할 준비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후나 지리적 어려움 외에도 북부군에 대한 붉은 군대의 투지는 어느 전쟁에서보다 투철했다. 레닌그라드의 포위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으며 도시 외곽의 포위선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규모는 작지만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다. 레닌그라드에서 이렇게 계속된 지루한 전투 외에 제16군은 1941년에서 1943년 사이에 데미안스크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다. (1943년) 초 데미안스크의 돌출 부위 지역은 겨우 버섯 모양만큼만 러시아 전선을 침범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히틀러조차도 그의 절대 불퇴 정책을 수정해야 했다. 치밀한 군사작전 하에 그 지역 병사들을 철수시켜서 8만의 독일 병력이 포로가 되기 직전에 빠져나왔다. 데미안스크의 고립은 전쟁 중 독일에게는 가장 오래 지속됐는데 매우 보기 드문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독일 병력에게도 물자가 필요했죠. 육로로 물자 수송이 불가능해지자 공중 수송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독일의 항공들은 수송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실제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1943년 탈출로를 뚫어 포위망을 벗어나고 데미안스크의 고립은 끝났죠. 독일 포위사령부와 공군이 여기서 얻은 교훈은 포위된 독일 병력들에게도 공중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스탈린그라드의 고립대에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독일의 제6군이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그라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히틀러가 데미안스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과 제6군이 버텨낼 수 있다고 과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미안스크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그때는 여름철이었고 병력의 숫자도 스탈린그라드의 20만보다 훨씬 적은 9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히틀러가 이름 지은 데미안스크 포켓은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됐을 때 제6군의 파멸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입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북부군은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폐쇄할 수 없었고 고위 사령부는 고전하는 지역의 수혈을 위해 계속 주요 사단들을 차출해갔다. 계속되는 두 부대의 손실과 분노한 소련군의 공격으로 1944년 1월 북부군은 결국 도시의 포위를 풀게 된다. 레닌그라드의 포위를 해제하면서 밀리게 된 북부군은 이곳저곳에서 방어 병력을 재편하여
펜터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어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펜터라인은 소련의 중부 및 남부 지역들을 차례로 요새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드비나 호수와 에스토니아의 발트 해안에 위치한 도시 나바도 포함되었죠. 요새를 만들고 독일 병력을 방어선 뒤로 후퇴시킨 다음 흩어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아가서 독일의 육군과 공군 진영이 출동할 준비가 될 때까지 소련군을 묶어두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교전할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펜터라인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패배에 시달리고 있었고 보충할 병력도 충분치 않았죠. 펜터라인 중 그래도 방어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고 육군 및 공군 병력이 적절히 갖추어졌던 지역에서는 소련 군대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만약 적절한 작전과 전투 준비만 제대로 갖추어졌다면 펜터라인은 소련 군대를 저지하거나 최소한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펜터라인은 단지 북부군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의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했다. 1944년 이후 중부군의 패배로 독일군 전선에 큰 구멍이 뚫렸고 좌측 날개였던 북부군은 소련의 공격에 더 시달렸다.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일련의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되고 부대들은 차례로 독일로 후퇴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격렬한 방어전이 벌어졌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1944년에 있었던 나바의 방어였다. 나바는 독일 소련 간 전쟁에서뿐 아니라 러시아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700년 스웨덴의 수중에서 비터커리의 대패로 알려졌는데 더 중요한 점은 에스토니아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작전상의 의미죠. 원래 나바를 지키고 있던 독일군은 제12사단이었는데 그들은 특별군을 조직하고는 긴장된 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나바의 방어는 아주 비장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발트 지역에 주둔하던 독일 병력의 치욕이었죠. 독일군 제284단, 제58사단 및 유럽 파견 SS가 고베로프 장군의 지휘하에 1944년 3월까지 전선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무장된 진영에 세련된 전술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과 SS 파견대는 오히려 1944년 늦은 봄의 해빙 덕에 살아났습니다. 200여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30c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죠. 소련군의 탱크들이 흙탕물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완강한 저항을 보였던 나바군은 넉넉지 못한 북부군에서 차출한 진영으로서 즉흥적 군사 행정의 대표적 일면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교전하던 방어전과 좋은 대조를 보였다. 나바 항전의 주역은 제3SS 팬저 부대로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SS 치안 부대와 다국적 지원병으로 구성된 신 SS 바이킹 사단이 포함된다. 1944년 10월 나바 주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으나 히틀러의 절대 불태 원칙에 희생된 많은 수비대들과는 달리 나바군은 가까스로 탈출해서 북부군에 합류했다. 끝없는 퇴각이 이어졌고 북부군은 발트국을 통과하여
독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하는 동안 북부군의 병사들은 라트비아의 커랜드 반도까지 밀렸다. 만신창이로 남은 병사들은 거기서 붉은 군대에 맞서 6개월이나 항전했다. 1944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그들은 포위상태다. (1945년 1월) 1941년부터 북부군에 소속됐던 두 병단의 명칭이 커랜드군으로 바뀌었고 탄탄한 진영의 북부군은 수시로 교체되는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점차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북부군 병사들의 투지는 여전히 커랜드에 남아있었다. 이상한 점은 커랜드 지역으로 밀렸던 독일군 사단 병력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발이 묶여 꼼짝을 못했죠. 주변에서 벌어진 전투에 아무 도움을 못 주었어요. 히틀러 쪽에서 볼 때 정말 비생산적인 상황이었죠. 그들은 독일의 방어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하고자 했던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련의 반응은 그냥 내버려 두어 기다려 보자고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포위한 붉은 군대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식 명칭이 커랜드군으로 바뀐 제16군과 제18군은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했다. 커랜드 반도의 전투는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교한 작전하에 거대한 병력이 전선을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여느 동서부의 전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커랜드 전투에서는 포위된 독일군이 붉은 군대에 의해 서서히 조금씩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도와서 몇 개의 사단을 독일로 철수시켰다. 가끔씩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기도 했다. 붉은 군대가 발트 해안을 따라 동프러시아로 진격하는 상황에서 독일 해군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죠. 그들의 전력은 막강했고 커가는 소련 해군 세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는 포위되어 있던 독일군과 민간인들을 최대한 대피시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서글픈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 말기의 바다에서는 이미 목전에 닥친 재앙을 극복하려 동분서주하는 독일 해군의 안타까운 노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독일 해군이란 존재는 독일 진영이 커랜드 반도라는 쓸모없는 땅을 끝까지 사수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적의 관점에서 그곳은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었죠. 사실 1944년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많은 독일군 사령관들이 계속해서 히틀러에게 그 지역을 포기하고 교전 중인 26사단을 풀어서 동프러시아 같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해군은 2차 대전 기간 내내 발트해를 잠수함 작전의 훈련 기지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해군을 이끌고 있던 데니츠는 발트해 단지 크만의 보유를 당시 독일 해군이 개발하고 있던 초강력 신형 잠수함 제21형의 훈련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 진영이 커랜드 반도에서 결사항전한 이유는 독일 해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커랜드 전투의 명분과 물자를 제공했던 해군 자신이 독일 병력이 커랜드 반도를 비우고 아무런 가시적 전과도 없이 물러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구 북부군 병사들은 1945년 5월 8일 마지막 항복 때까지 단결력과 투지를 유지했다. 거의 4년간의 긴 기간이었다. 운명의 그날 20만 3천 명이 소련의 포로로서 긴 행군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나머지는 1955년까지 노예 노동자로 억류됐다. 오랜 항전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다. 히틀러가 러시아에 보낸 새 육군 병단 중에서 북부군은 가장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쟁은 결국 패배로 끝나고 말았지만 북부군의 병사들은 끝까지 단결을 유지했고 일부 부대들은 4년간의 전쟁 중 보기 드문 뛰어난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